예, 이제 두 번째 작품은 에우리피데스의 미친 헤라클레스, 마이노메노스 헤라클레스라는 작품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헤라클레스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있죠. 그 영웅인데 이 사람이 영웅인 이유는 뭐 제우스 아들에서 영웅인 것도 있지만 그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자연재해에서 인간을 구현해 준 그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이는 적을 물리치는 데는 가장 이 대표적인 그 영웅입니다. 근데 이런 영웅도 역병의 희생자가 되고 마는데 이런 모습을 다룬 작품이 소포클레스의 그 트라키스의 여인들이고 에우리피데스의 그 미친 헤라클레스입니다. 트라키스 여인들은 429년에서 25년 사이에 또 마찬가지로 상연됐다고 해요.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의 이 미친 헤라클레스는 소포클레스의 트라키스 여인에 대해서 소포클레스가 그 헤라클레스를 다룬 것에 대해서 헤라클레스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반박하는 작품으로 쓴 작품이 미친 이 헤라클레스라고 이 두 작품 사이의 관계도 상당히 밀접한 그 서로 그 거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소포클레스에서 이제 헤라클레스 세우는 거는 소위 이제 그 요즘 얘기로 하면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문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헤라클레스가 데아이나의 말을 잘못 듣고 그걸 사실인 줄 알고 막 이제 미쳐가지고 날뛰는 모습을 보는 이제 이 점을 문제 삼은 게 소포클레스의 그 트라키나의 그 여인들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제목입니다. 살이 찢긴 채 보이지 않는 파괴자에게 죽어가고 있구나. 이 보이지 않는 파괴자는 이제 메타포인데 이중적일 거예요, 아마. 하나는 나를 죽인 게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렸던 그 잘못 또 한 것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역병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유는 헤라클레스가 죽어가는 그 데아나의 그 네르나의 호수에 잡은 히드라 독으로 한 그 독이 그 죽어갈 때 모습들이 막 역병 묘사에서 막 죽어가는 모습,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그럴 거다 하는데 어쨌든 그리스 말로는 그 장님을 뜻하는 티플레 아테입니다. 이 그리스어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파괴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파괴된 역병과 전쟁에서 이제 그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은 더 이상 쓸모없음을 보여주는 작품이 이제 이 소포클레스의 이 트라케 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역병의 원인을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인데 그 역병에 관련된 사태와 사건에 대해서 팩트 확인이 어렵고 출처불명의 소문과 음모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혹은 그 중대한 영향을 끼칠 때 발생하는 혼란을 작품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이제 헤라클레스 부인 데아이나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사자가 전해준 보고만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긴 탓에 개인과 국가가 비극적인 파멸을 맞게 되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말과 권력,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중이가 아부하는 말을 중시하는 아테네 정치가들을 이제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헤라클레스 이런 모습들은.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오이디푸스죠.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도 끝까지 추적해서 사실 규명한 왕이 오이디푸스였으니까. 이 점에서 데아이나이라는 오이디푸스의 정반대에 있는 통치자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욕망을 충족시켜서 남편 헤라클레스를 죽음으로 내몰고 말죠.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파멸시킨 자들, 데마고스들이죠. 그 점에서 이제 그 트라키스에는 이제 이 헤라클레스 보였던 영웅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작품인데, 에우리피데스는 미친 헤라클레스 작품을 통해서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경솔함과 성급함이 어떤 파국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가 권력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마지막 과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 세계에 방문을 하고 캐리베스를 이제 끌고 오려고 이제 내려갔어요.
이는 사실은 케르베로스가 그 이 지하 세계를 지키는 그 문직인데, 그 많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 때 그 헤라클레스에 제발 죽은 사람 좀 살려내라, 사람을 죽지 않게 해달라고는 요청이 한 그 일종의 그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헤라클레스의 그 지하 방문은 죽음에 맞서는 행위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동안 이제 사태는 테베에서 리코스라고 하는 통치자가 특정 세력의 지지를 받고 헤라클레스 장인 크레온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사태, 즉 후환을 두려워한 리코스는 헤라클레스 안에 있는 메가라와 세 아들과 그의 친부인 암피톤을 죽이려 시도한다는 것. 이게 이제 이 드라마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때 지하세계에서 돌아오고 가족을 구하고 리코스를 죽입니다. 제우스 외도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헤라클레스를 미워했던 헤라가 광기에 휩싸인 리사를 보내어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듭니다. 미쳐버린 헤라클레스는 가족들도 니코스와 함께 몰살해버립니다. 간신히 제정신을 차리고 헤라클레스와 절망에 몸부림칩니다. 지하의 세계에서 그 도움을 받아 풀려난 헤소스가 나타나 그에게 그를 죄에서 정화시켜주고 아테네로 데려갑니다. 이상이 이제 줄거리입니다. 에우리피데스는 헤라클레스 힘과 용기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부각시킵니다. 죽음에 맞서 괴물과 외부 적과 전쟁에서 헤라클레스는 테세우스 말대로 인류의 위대한 은인이자 위대한 친구였습니다. 인간의. 하지만 내부 적과 싸우는 국내 정치에서는 헤라클레스의 그 힘과 용기는 폭력과 광기로 돌변합니다. 여기에 헤라클레스 힘에 들어있는 이중성이 드러나면 이 텍스트를 전환하면서 뭐 조금 오탈자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전환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책까지 낸 글 끌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헤라클레스가 미치는 데에는 헤라의 저주도 한몫 들었고, 어쨌든 칼과 힘에 기반한 권력의 이중성인 성격도 중요합니다. 그 힘은 각기각소에 잘 사용하면 좋지만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사용하면 그것은 폭력이고 광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헤라클레스의 미친 헤라클레스 작품입니다. 구원자가 파괴자로 변할 때 공포는 배가 됩니다. 에우리피데스가 이렇게 해소될 수 없는 공포 드라마를 무대에 올린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그것은 전쟁에서 요청되는 리더십이 정쟁, 내부 정치를 다루라는 데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외부 적에게는 용기지만 내부 경쟁자에게는 광기로 작용하는 힘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가족과 동족을 학살하는 무기로 돌변한다는 것. 역병을 이겨낼 때 요구되는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광기로 변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사리 깊은 판단력과 절제력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테베를 해방시킨 그 힘이 테베를 멸망시킨다는 것. 테베의 해방자가 테베의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헤라클레스 아버지 암피티리온이 한 말이 있어요. 작품의 중간에서. 내 아들아, 친구들을 사랑하고 적들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너다운 일이다. 친구를 사랑하고 적들을 미워하는 것은 영웅이 할 일이죠. 하지만 다만 서두르지 마라.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자신의 힘에 취한 헤라클레스는 적을 죽이듯이 가족을 죽입니다. 헤라클레스를 만드는 그 정신이 헤라클레스를 파괴합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는 정의관이 그 정신입니다. 애친증적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운 쪽을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고, 이건 뭐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내 가족부터 챙겨야 되고, 이거는 인간 본성이라고 봐요. 동물부터 다 그런 거니까. 오이케오시스, 스토아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정의관은 특히 외부 그 사람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애친증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킬레우스죠. 파트로클레스, 감히 내 아버지다 내 애인을 죽여? 이 정의관의 끝장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점에서는 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킬레우스를, 나를 지켜주는 사람, 물리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 이 정의관은 맞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정의관이 국내 정치에서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니코스가 특정 장파의 그 지지를 받아 권력을 찬다는 이게는 이제 데모스의 지지를 받았죠. 니코스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혈통 따윈 중요하지 않아. 시민들이 나를 얼마나 지지하는 게 중요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전통적인 이제 귀족적 정치관을 다 뒤집어 버린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 헤라클레스가 티라노스를 몰아내고 권력을 되찾아서 정의를 회복했다는 얘기를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을 몰살한 대목까지 밀고 나간다는 거. 이게 비극 작품이에요. 그냥 잘 끝났으면 그 암행어사 출도해서 다 두들겨 패고 혼내키고 변학도 감옥에 보내는 거 끝나면 끝나는데 그 더 넘어가서 춘향이까지 죽여줘야 돼요. 이게 이제 그리스 비극 작품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아니 춘향이까지 왜 죽였을까 하는 거를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면이 드러나는 그 부분이죠. 아니, 내가 남한 사람인데 춘향이까지 죽인다고 해서 또 욕먹게 생겼네. 비극 작품은 원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자기 부하 12척밖에 안 되는 부하들 다 때려 죽여야 그다음부터 비극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작품이 그 그리스 비극들이 그 다른 작품들하고 다르게 내셔널즘이나 어떤 그 이런 걸 넘어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리아스 작품이 중요한 게 그리고 넘어가서 저거 하이를 해요. 프라이머스하고 그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이제 비극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비극이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정신적 세계예요. 이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스 작품 정도만 봐도 그건 국가주의로 가득 찬 작품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이제 그런 고민 일부를 조금 했던 작품이 제가 보기에는 그 셰익스피어 정도 돼. 햄릿 정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대목인데 이 에우리피데스는 아니 그 니코스 몰아냈으면 이제 니코스 만세 그 암행어사 출도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춘향이까지 죽여버리는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담긴 문제의식은 도대체 뭘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에우리피데스가 지적하려고 했던 핵심 포인트는 사실은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는 정의관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전쟁에서 필요한 것쯤은 그러니까 정치적 경쟁자가 외부 적군만은 아니라는 것. 전쟁이 끝나면 적군도 인간이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얘기라는 게 일리아스 작품입니다. 하물며 내부 정치, 정쟁에서 패배한 경쟁자를 외부 적군보다 더 심하게 공격하는 것은 광기라는 것. 극단적이지만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헤라클레스 작품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의 시각이 좀 달라요. 그 페이크 뉴스에 속아서 한 그 통치자를 비판한 게 이 트라케스 여인이라고 한다면 에우리피데스는 그 헤라클레스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더 본질적인 것, 우리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구원자인, 우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는 그 논리가 우리를 또 죽인다고 하는 그 논리를 이제 비판하게 한 작품이라는 것.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는 테베 시민들을 이게 텍스트들이 전반적으로 컨버팅하면서 깨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실수들을 하진 않은데 어쨌든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렸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은 책임감을 다 보여준다는 점. 그다음에 적어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그 나라가 국론이 분열이 돼버려요. 줄로 딱 쪼개져요. 통치자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멀리 갈 거 없어. 미국 보면 돼요. 트럼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건 중국 탓이다. 이건 누구 탓이다. 소수민족 탓이다. 중세 때 그렇게 살았어요, 다. 이거는 유대인 탓이다. 막 그 흑사병 때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이제 저 일부 세력들은 꼭 그건 아니다. 이러면서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는 이 사태. 그러니까 소위 진실성이 왜 문제가 되느냐? 단순히 통치자가 덕성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태 때 최소한 그 책임을 갖는 게 진정성 있게 진실성 있게 책임감을 보여준다는 점은 그렇게 할 때 나라가 둘로 안 쪼개져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쪼개져 버려요. 내전 상태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모습이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고 굉장히 그런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는. 물론 가끔 괜찮은 통치자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역병과 그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때는 아테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파르타 사람들이 우물에다 약 뿌렸다고.
그 독약 뿌려놨다고, 그리고 저 역병 뿌려놓고 갔다고, 실제로 스파르타 사람들도 분노를 그 조장했어요. 그래서 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 부분에, 그러니까 통치자가 진정성 있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이 나라를 둘러 쪼개지 않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 여파를 지금도 그대로, 지금 바이든이 들어와서도 미국이 트럼프 정권에서 트럼프 물러난다면서 그대로 지금 그 둘러 쪼개진 상태, 디바이드드 유나이티드 상태를 가니까 바이든이 맨 떠드는 게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저도 필요하니까 또 중국 욕을 또 하잖아요. 어? 그게 정치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탭에는, 그리고 거꾸로 이 길을 그대로 가면 탭 오이디푸스 물러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둘로 쪼갰어요. 탭의 일곱 남쟁이들 나와가지고 취급받고 다 죽었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오이디푸스 다시 모셔오자고 하는 것. 동족 상단에 그쯤 오이디푸스는 흔히 그 집권 세력이 하는 손쉬운 정치는 하지 않았다는 것. 특정인이나 소수 세력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 정치는 로마인들도 기독교도를 몰았고, 중세인들도 유태인을 몰았고, 아테네인도 스파인들을 몰았고, 이런 정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인들이 오이디푸스에게 환호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테네를 통치했던 그 통치자 기대했던 모습을 오이디푸스에서 봤기 때문에. 에우리피데스는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라고 하는 정의관을 전면적으로 해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관련해서 좀 이 정의관이 포괄하는 효력 범위를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소위 애친증적의 이 정의관은 외부적과 그 맞싸울 때는 공동체를 단합시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부 공동체로 이렇게 향할 때는 공동체를 쪼개고 가르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정쟁에서 경쟁자를 경쟁자를 그 전쟁에 주게 하는 적으로 보게 만들고, 정치적인 경쟁에서 패배한 정파나 지지 세력을 배타적인 적대서로 몰아버리고, 심지어 외부 적에게도 생활하는 모략과 업무를 꾸미는 것도 일삼고, 국가 공동체를 사랑과 우정의 한 마음이 아니라 혐오와 증오 두 마음으로 이끌기에 종종 내전으로 갑니다. 어떤 정치 사태가 발생하면 정치가들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적대 세력에 돌리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아테네 데마고고스, 이런 특히 통치자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티라노스라고 부릅니다. 음모론적인 기술과 전략이 아주 밝았던 이들이고, 소포클레스 오레도 작품은 이들을 비판하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활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시민을 아테네 교육하려는 아테네식 계몽운동의 프로그램이었다. 과연 아테네 시민들은 교화되었고 아테네 사회는 성숙했을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쳤던 우리 테스 형까지도 죽였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떠들었던 그 소크라테스 형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라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앞부분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에우리피데스가 이 해체시키려고 노력했던 애친증적,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라고는 이 정의관을 플라톤이 어떻게 이 부름에 어떻게 답했는지. 플라톤이 이제 국가론의 이 얘기를 합니다. 이 1권에서. 정의로운 사람은 어떠한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친구에게 이로움을, 적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일까? 이건 뭐 이 아테네를 지배했던 전통적인 정의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의관 중에 하나고, 지금도 해체되지 않는 정의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전쟁을 하고 동맹을 맺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답을 해요. 이게 이제 에우리피데스 헤라클레스가 얘기했던 그 상징했던 그 정의관입니다. 특정 시기, 즉 전쟁과 동맹을 맺는 데 유의하지만 그 다음 대목에 평화 시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이 플라톤 지적을 합니다. 1권에서 바로. 플라톤에 따르면 사실 정의론은,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애친증적의 논리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광범위한 구성 원리다 하면서 정의론을 좀 따져야 된다. 대체로 이제 플라톤의 국가편을 읽을 때 그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강자의 몫에 대한 이걸 획파하기 위해서 이 논의를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계몽 프로그램 중에. 근데 이 애친증적의 정의관도 이게 틀린 논리가 아니에요.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정의론의 가장 핵심이 이건데, 그 수음쿠이케, 그 프로스 헤아우톤, 그 자신에게 그 자신의 것을 줘라 하는 거는 정의론의 가장 원리 중에 원리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기도 하고 배분정의에 이제 기초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평화시의 정의는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그 이 배분정의의 이제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배분정의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을 교환정의, 이 유스티티아 코무니타티바로 이제 해결하려고 한 점이 이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즉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배분정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교환정의를 통해서 보완하는데, 에우리피데스가 헤라클레스가 헤라클레스 보여주는 정의관을 어떻게 하면 보완하는가. 배분정의가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우리 편은 우리 편에게 관한 이 정의가 정쟁과 당판을 만드는 유력적이고 그 세력 내에서는 정당하지만, 소위 정파와 정파과 진영과 진영이 나뉜 이 소정파를 통합하고 이 소위 진영적인 논리를 극복하는 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플라톤의 말입니다. 데마고구스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8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시민대 중에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을 믿고서 이런 자들이 들상 같은 누군가를 무고하고 법정을 끌고 가서 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추방하고 살해하고 빚을 무상으로 갚아주며 땅을 나눠준다는 가문일서를 퍼뜨렸다가 정적에게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트라노스가 돼 인간에서 늑대로 변하는 것은 필연적이네. 이 늑대로 변하는 대목, 그리스 말이 이제 리코스입니다. 에우리피데스 리코스가 이 이름입니다. 가족과 동족을 살해한 이가 이제 헤라클레스였고, 이제 이 대목,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보면 내 것은 내 것, 우리 편은 우리 것, 우리 편은 우리 것, 우리 편을 위해서라는 이 정의관으로는 어렵지 않는 플라톤의 답이 아닌가. 그러니까 배분정의가 이 전쟁과 동맹을 만드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내전과 당판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정의관으로 작동한다는 것, 이 시입니다. 이게 이제 에우리피데스 얘기고, 플라톤이 이제 또 한 핵심 포인트가 뭐 여기 그 어쨌든 국가편이니까 정의는 강자이익이라는 이 현실주의 정의관, 이 뿌리 깊은 정의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트라시크 마쿠스의 말이죠. 정의는 강자를 잡은 이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권력을 행사한 것이 정권이고 제대로 생각할 줄이라면 그것은 어디서나 똑같은 이점으로 정의는 강자의 이익입니다. 라는 말을 일권에서 하죠. 경험주의적 권력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것입니다. 과연 국가편에서 이 정의관을 논박하지만 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 논박한 것이지 현실에서 그랬느냐? 절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이와 같은 속성은 결코 제거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은 국가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권력은 언제든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의 욕망과 욕심에 왜곡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다는 게 트라시마스의 지적이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 아예 대놓고 이제 이건 정당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마키아벨리, 리비우스. 그래서 플라톤이 계속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는 권력을 장악한 자들과 시민들 사이 관계를 양치고 양떼로 얘기를 합니다. 양치기가 양을 치는 것은 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잡아먹기 위한 것이고, 권력을 장악한 자는 양치기고 양떼는 시민들이라고. 정의는 강자의익의 봉사는 시종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일관성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법률도 언제든지 강자의익에 따라서 조작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일들에 능숙한 사람들이 정치가라는 것. 그리고 이런 정치에 능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정당화시켜준 사람이 마키아벨리예요. 그래서 가끔 욕도 먹기도 하지만 그 현실이기 때문에 또 뭐 저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 있죠. 국가가 전쟁이나 역병 같은 재난 사태를 처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포클로스 오이디푸스는 진실성이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법률을 준수하고 법치에 거기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오이디푸스를 그렇게 해서 이제 비판도 했겠죠. 그래서 쭉 이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 티라노스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했죠. 어쨌든 이 대목에서 정의가 통치자에게는, 정치가에게는 어쨌든 두 모습을 가집니다. 하나는 강자의 몫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하느냐, 이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는 것, 우리가 정의의 대변자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강조를 막 하면서 이제 논리를 피는 거죠. 우리 촛불혁명 이후 이제 이른바 적폐론들이 이런 전형적인 진영론적 입각에서 나오는 시각들이에요. 그걸 지지하는 안 지지하는 그걸 차치하고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보면 이거는 내부 정치에서 늘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통합할 것인가, 화합으로 몰고 갈 것인가, 이 얘기를 고민했던 사람이 이제 에우리피데스였고, 그래서 어쨌든 얘기는 좀 시간이 좀 돼서 좀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소포클레스나 오리피데스나 플라톤에게 최고 문제는 이제 데마고거스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들이 이 부풀어 오른 욕망이 결합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주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수가 강자의 지위를 차지했을 때가 데모크라치한데, 이거 정당화 시켜준 사람이 벤덤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재 민주주의가 이거고, 이거는 이것 이외에 다른 더 좋은 정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한 없다고 봐요. 저도 그럼 동의합니다. 다수가 강자가 되고 그 정치가 그나마 가장 정당성이 있다는 논리를 정당한 부분에서는 맞으니까. 어쨌든 다른 얘기들은 좀 더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어쨌든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다음에 헤라클레스의 이 추방, 혹은 이걸 통해서 이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데마고거스와 부풀어온 욕망의 대중의 결합을 해결하려고 그것들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플라톤은 오이디푸스 추방보다도 그냥 다이렉트하게 천인왕을 초대시켜요, 작품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플라톤의 천인왕은 굉장히 인텔렉츄얼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음악, 천문학, 수학, 철학 공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각가지 나이 50몇 살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철인왕이 그래도 중요한 일반 통치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철인왕이 훈련을 받은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정의는 강자이기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 반성적 통찰, 이해를 갖고 있다는 왕이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친구에게는 사랑을, 적에게는 이 증오를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통치자라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플라톤이 제시한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불의를 통해서 이익이 되는 것. 그래서 불의가 정의보다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것. 정의는 강자에 대한 이익에 대한 반박입니다. 현실적으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플라톤의 그 다음 대목들을 읽어보면 이것이 야기하는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 국가와 공동체를 둘로 쪼개고 서로 나누어 싸우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이 정의는 강자이기에 들어있는 논의 중에 하나라고 이제 플라톤은 그 다음 대목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시마쿠스 정의관이 문제되는 거는 이 논리적으로 그것이 자체적으로 이 모순에 걸리고 말이 안 되는 포인트도 있지만, 당시 정치관에서 보면 트라우마의 이 논의가 그대로 내부로 내면 그걸 그대로 끌고 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의는 정의는 강자의 강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하려면 불의를 저질 수밖에 없고,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권을 지지하려는 놈들하고 그걸 무너뜨리는 놈들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내분과 내전으로 간다고 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다. 이게 가장 이거는 정치가 관리는 아니다는 대목. 이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이 철인왕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정치에서 아무리 그것이 강하다도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라고 하는 그 논리로 이제 같이 결합해서 자기 팔을 막 늘리고 힘을 갖춰서 계속 밀고 나가죠. 그런데 그것들이 불이잖아요. 불이와 연결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투키디데스가 알키메데스를 표현해서 말한 불의는 아니고 뭐 시민들이 결정하고 다 90%가 투표해서 찬성해서 간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끝은 아테네의 6만 대군이 그냥 전멸해버리는, 젊은이들이 다 죽어버리는 참패로 끝난다고 하는 것. 이런 종류의 정의관이 과연 옳은 정의관인가? 이 부풀어온 시민들의 욕망 속에 생각에 또아리 잡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플라톤의 말이 그러니까 이제 트라시마코스 계속 그 비판을 하죠. 네 말대로면 너만 좋게 해준 일이라고, 너만 손해보는 일이라고. 그래도 통치자라면 거기에서 사실은 철인왕이 필요해요. 사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음. 그렇습니다. 그 얘기들은 이제 그것의 정반대 인물이 귀게스 반지죠. 그 3권인가에 나오는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엑수시아, 이것들에 대한 비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고 신처럼 할 수 있는 일은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불의를 해도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불의의 극치, 이게 귀게스 반지라는 부분, 여기는 어차피 힘 있는 놈이 지배하는 거니까 힘만 잡으면 된다고 하는, 그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 부분을 발가벗기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국가편의 제가 읽은 국가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욕망에 곱빗 불린 자유의 엑수시아 불과한 것이고, 시민들은 미워하고 미움을 받으며 음모를 받으면서 음모를 꾸미고 외부 부적보다 내부 부적을 도드려하며 한평생을 살게 된다네. 시민들 자신은 국가 전체도 서둘러 파멸의 길에 저촉하는 것이네 하면서 3부간에 이 얘기를 하죠. 바라보면서 국가 지필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집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세. 선택된 소수의 행복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 행복한 국가로 여길 수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네. 이게 이제 국가를 만드는 그 전체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다는 것. 즉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 정의가 작동한다는 이상국가죠. 이런 나라 없어요. 지금도 없고 옛날에도 없고 앞으로 올 일도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국가가 되면 너무 재미없어요, 사실은. 그냥 바랄 뿐이지. 그래서 시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 이문학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어쨌든 이상국가에 대비되는 나라가 아테네였습니다. 불과 정의로 둔갑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테네였고, 이를 문제 삼던 소크라테스 스승도 죽여버리는, 이제 우회하지 않고 욕망의 열기에 부풀은 그 아테네 시민들을 어떻게 저걸 다룰 것인가 하는 작품이 국가편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 이 점에서는 이 서구 역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그 홉스나 리바에던이나 아담 스미스 이때쯤에 와 이게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이제 적조로 정당화 시켜줬죠. 그 이후 막스 베버니 이런 사람들 다 정당화 시켜주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기제가 그 부분이지만, 플라톤 작품은 이 점에서는 굉장히 아주 선구적이고 재밌는 작품이죠. 개인의 욕망을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부풀어오는 욕망들을 우습지 않는가. 그러면서 플라톤이 이제 바로 들어가면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노예이고 자신의 노예가 자신의 주인도 되는. 이거는 우리 강성호 선생님이 강연도 하시고 그러셨던데 이거는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보시면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자유를 사랑했던 아테네 시민들이 실은 자신의 노예에 불과한 자들이라고 비꼬는 대목. 결국은 좋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사람 필수 조건이지만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욕망. 근데 그 욕망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시 문제라는 것. 영혼의 문제로 논의는 심화되고 자신의 시민을 자신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 뭐 이게 뭐 근데 서양 철학사 3,000년, 2,000년 동안 하는 일이 계몽, 너 자신이 네가 주인이 되어라, 뭐 비판적이 되어라, 뭐 계속 이걸로 비판적 글쓰기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아, 뭐 이렇게 하는, 심지어 나훈아까지 얘기하는, 테스형까지 얘기하는 그 얘기, 자신의 주인의 문제, 네 영혼을 돌보라는 얘기라는 얘기가 이제 이 국가 프로젝트의 핵심이 아닌가. 그 시민들을 욕망을 들뜨게 하고 아테네를 부풀게 하는데 그 동원됐던 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것과 이것의 그 수단 정의로서 친구에게는 사랑을, 적에게는 이 증오를 주러 가는 이것들이 결합되면서 사실은 아테네 시민들은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는, 특히 이 404년에 이 시칠리아 대참사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과정에 그 기계를 대표 부른으로 싸웠던 헤라클레스는 더 이상 통치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오이디푸스도 뭐 진실하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욕망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는 소포클레스는 나타나지 않고 플라톤에서 와야 이제 얘기될 수밖에 없는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플라톤의 이제 조언입니다. 인간 욕망이라는 게 국가도 3분됐고 사람도 3분됐는데 내적 행위, 참된 자아 기능에 대한 부분, 이성기계의 욕망, 각자 남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나 참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균형과 절제, 그리고 그 부분들이 훈련되어 조화로운 하나가 되는 것, 조화. 이게 중용이 있죠. 플라톤의 정의관이죠. 이 조화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를 갖는 것, 이게 중용이고 플라톤의 정의관에서 이런 사람을 기르는 일이 이제 이 철학이 하는 일이다. 공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이런 마음 상태를 갖게 될 때 불의는 최대한 머무는데 문제는 이걸 모른다는 것. 이게 뭐냐? 아마티아, 그 무지라는 것. 그래서 최대의 적은 우리의 최대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적은 사실 욕망도 아니고 무지라는 것. 플라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나름 이제 균형과 조화를 정의로운 중시하는 나라, 그게 정의로운 나라라는데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애친증적인 논리와 이런 논리들이 현실주의 정의관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게 이제 이 편이고, 그 점에서는 이제 교육밖에 없지 않느냐, 끊임없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뭐 지금 2,400년이 지나도 뭐 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똑똑한 어른이 있어도 아들이 똑똑한 법 없다. 그게 플라톤 얘기 아니에요? 그 아들,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점에서 이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또 새로운 세대의 그것을 다시 이끌어서 다시 끌고 가는 작업. 이 과정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키디데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그리고 플라톤 얘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역병이 불어넣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는 이제 좀 K방역이다 뭐다 해서 잘 벗어나고 있지만 지금도 이 공포는 작동해요. 당장 그 증명은 쉬워요. 나가서 그 마스크 쓰고 한 10분만 길거리 걸어 다녀 보세요. 아마 못 견딜걸요. 그 사람들 시선을.
어쨌든 이 공포는 그렇지만 이 공포는 이 공동체를 유지해주는 가치관의 와해로 이어지고 그다음 역병과 동반해서 이제 찾아오는 기근은 이제 욕망을 막 부풀려 줍니다. 그러면 국가와 개인 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의 한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알키비아데스의 대참사로 이어지고 원인과 역병의 원인과 책임을 묻기 위해서 약자와 소수파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도 뭐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다음 특정 세력의 그 소수 이익과 패권을 사적 기관으로 사적 권력으로 이제 전락하고 마는 이 상태도 계속 나타난다는 것. 개인 차원이든 사회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이렇게 이런 상태로 만든 원흉이 사실은 그 방법론으로 동용되는 진구를 적으로 만드는 배제주의적인 것 그리고 권력과 재산과 말의 힘이 센 데모고스를 장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그들 인정해 버리는 그 정의는 강자 몫이라고 하는 이 정의관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그 역병 통해서 한 100여 년에 걸치면서 이 정의관과의 이 비극 작가나 투키디데스나 플라톤 작품에서 이런 이것에 대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반영된 작품들 이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 또 뭐 이거는 뭐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 창궐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름도 없었지만 그 지금 코로나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노이모스라는 그 보통 명사 그 고유 명사로 사용됐으니까 그때는 뭐 백신이 나오면 그렇게 길어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물러갈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아테네 역병에서도 그렇듯이 지금도 사실은 꼭 코로나의 가장 그 강력한 친구고 이 코로나의 그 원동력은 엔진은 욕망입니다. 사람들의 욕망. 욕망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코로나도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가 해야 될 중에 하나가 욕망을 어떻게 관장하느냐. 나가지 마라, 마스크 써라, 뭐 하는 게 다 이겁니다. 없앨 수도 없고 떼낼 수도 없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라는 이름, 리버티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서 철학자 아간병 같은 사람 마스크 쓰라는 걸 가지고 뭐 개인 그 권한의 침해니 휴먼 라이트의 그 근본적인 이 저해니 뭐 이런 논의까지 해요. 그래서 한참 코로나 초기 시절에 했다고 욕먹고 지금은 들어갔는데 그 정신 나간 소리죠. 그렇죠. 일단 다들 살아야 되는데.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듣고 이제 작동을 합니다. 이런 대목에서 이 플라톤의 정의관이 이성과 기계의 욕망이 각자 자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정의관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끊임없이 역병에 시달렸지만 인간이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배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아무리 지식이 깊고 지혜가 깊어졌다고 해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도 인간 본성이 이렇게 변하진 않아요. 그 점에서는 쉽지 않고 이제 이제 마지막 대목으로 가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서양 문명은 이제 문명사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두 대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신에 귀속하는 것, 신에게 중세가 그랬죠. 중세 초기가 그랬고 거꾸로 또 흑사병이 와서 또 르네상스를 또 권장하는 대목도 있어요. 이 교회와 역병의 관계는 이중적이에요. 사실은 유스티네스 때는 사실은 그다음에 로마 시절에는 이 기독교의 확산에 도움을 줬어요. 초기는. 그런데 흑사병의 경우는 또 거꾸로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흑사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 사실을 좀 깨닫게 해주는 그 대목도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을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통찰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누크레티우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이 누크레티우스 작품이 좀 재밌다고 봐요. 사실은 이제 투키디데스 작품을 이제 번안 혹은 그대로 갖다 베낀 작품이에요. 일본 좀 에피크루스 얘기를 써서 좀 달라진 면도 있지만 그대로 운문으로 만들어준 작품이에요.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하는 작품은. 근데 이제 포인트는
뉴크레티스에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해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즉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즉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류 역사, 서양 역사에서 한 1500년 동안 그렇게 물론 이제 제가 기독교 신자라면 이런 말을 못하겠지만, 신자는 아니니까 말하기 편하게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자연을 해석해 왔잖아요. 그 안에 신도 살아있고, 뭐 우리도 그 정자나무에 제사 지내고 뭐 다 그렇게 살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지 스스로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이게 누크레티스가 전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 중요한 점은 자연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관련해서 이 자연의 관점에서 이 투키디데스 전통을 이어받아 좀 더 다른 관점에서는 이 그 아테네 혁명을 소개한다는 점. 이게 관점 같은 얘기 거의 베꼈지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해 입각에서 뭘 하느냐? 로마 문명을, 헬레니즘 문명을 정면으로 비판한다는 것. 소위 문명 전환을 얘기를 해요. 누크레티스는 5권이 전형적으로 이제 문명을 만드는 기본적인 기제들이에요. 언어, 종교, 문화, 음악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있지만, 이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만큼 허약한지를 보여주면서 이 그 역병 얘기를 마지막에 들으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 자연은 우리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역병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우리 통찰 중에 하나는, 역병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역병을 몰라요. 그래서 이 역병의 관점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게 우리 문명이 가지고 있는 난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렇다는 것. 그래서 이 누크레티스 경우는 그렇다면 인간을 공포로 찌르는 죽음으로부터 해방,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문화와 문명의 기제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객관적 이해로부터 비롯됨을 이제 강조한다는 게 누크레티스 작품의 포인트입니다. 역병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역병은 인간의 절실함이나 딱함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 역병은 지 스스로 운동 올려 자기 의지를 따른다는 것. 역병에 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그냥 메타포예요. 그 뭐 이걸 또 뭐 의지를 뭐 인간만 메타포 정도 말씀드리고, 역병과 함께 찾아오는 기근, 소위 경제 코로나 따위에 역병은 관심이 없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예요. 이 5인 이상 만나지 말라는 이 규제가 언제 풀어지냐, 이게 아주 간절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 만나서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증명해 준 게 바로 이 포인트예요. 어쨌든 이 역병은 몰라도 역병이 어떻게 작동하는 운동 원리. 근데 이 운동 원리는 사실은, 역병은 어쨌든 그 숙주가 필요한데 그 숙주가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보면 역병의 운동 원리는 찾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모른다고 볼 수도 없어요. 뭐 AI 시대에 뭐 슈퍼컴퓨터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파악하는 판인데, 이 자동차 뭐 교통 신호 어디로 가세요 하는 것까지 다 파악해 주는데,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로 봐요. 이 점에서 우리가 딜레마에 있지만, 딜레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잡으면 경제 코로나가 창궐하고, 경제 코로나를 잡으니 역경 코로나가 창궐하고, 강력하게 두들겨 막아버리면 역병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걸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마스크 계속 써야 돼요. 이게 어쨌든 이 대목에서 누크레티스는 그 자연은 자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하다가 이제 4차가 좀 오고 있죠. 오늘 또 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역병의 치료제는, 제 답은 돈 많이 줘서 의사들 돈 많이 주고 해서 백신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결국은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전 세계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쭉 해보면, 결국 가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자신만 봐도 거의 매 순간 노예로 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 얘기,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이 왕 될 때 스핑크스 아침에 세 발, 점심에 두 발, 저녁에 네 발, 아니구나. 아침에 네 발, 점심에 두 발, 저녁에 세 발, 인간이 뭐냐 맞추고 했던 그 저게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대목. 니들이 왜 이렇게 당하고 사는지, 이제 인간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할 텐데 사실 이 답은 다 알고 있다고 봐요. 이거 하나만 한 소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 하나는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 인류 차원에서 고통 분담을 해야 될 욕망에 대한 그 분담을 좀 해야 될 거야. 아마 단적으로 이게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이 노동의 변화, 그 다음에 이 전반적으로 문명 전환의 이 상황 속에 터닝 포인트에 있는 그런 인류 문화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점에서 저는 누크르테스 관점을 좋아하는 게 우리 삶을 구성하는 물적 조건의 전환 없이는 코로나는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 변화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생태 변화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점에서는 이제 물적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문명 전환의 시기가 이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뭐 그걸 떠들고 뭐 막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와버렸다는 것. 우리 삶의 조건이 그 점에서 이 자연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이 자연은 자연대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봐야 될 때가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분, 그 물적 조건의 전환에 좀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들을 좀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인문학이 하는 일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그래도 토론하고 얘기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장시간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지금 따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선생님 강의 재밌게 잘 들으셨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정리되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그런 의견들. 아유, 그런 분도 계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몽테뉴 읽고 계신데 네.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아유,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예. 이제 마지막에 일단 역병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제 각 시대에 걸쳐서 이제 지금 대응하는 정치에 있어서 여러 이제 투키디데스, 에우리피데스, 소포클레스가 생각하는 이제 정의의 방식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또 다른 방식의 이제 정의가 이렇게 쭉 훑어주셔서 굉장히 역병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걸 쭉 풀어나가니까 또 새로운 그런 눈이 좀 생겨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들었는데요. 지금 맨 마지막에 이제 루크레티우스를 덧붙여 주셔서 이 루크레티우스를 어떻게 지금 도입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예. 플라톤이 제시한 이제 정의가 하고 지금 루크레티우스가 선생님이 해석하시는 루크레티우스가 그러니까 역병이나 자연은 자연의 원리대로 가는 것이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포인트로 지금 루크레티우스의 자연관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해가 되거든요. 플라톤이 지금 각 선생님이 따르는 감과 욕망의 절제 이거랑 루크레티우스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까요? 이제 플라톤식으로 논의를 끝까지 가면 플라톤은 역병에 대해서 역병을 직접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쓴 에너지 양, 그 다음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너무 많아서 지구 감당 못할 사태가 왔고 일정 정도 이제 그 온난화 이후, 그 빙하 시대 이후 그 고고학 텍스트나 이 기후학자들 텍스트를 읽어보면 한 만 년 이후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지금 온도, 적정 온도를 좀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후가 좀 변하면서 이 북극, 남극 얼음이 녹고 온도가 0.5도, 0.6도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생명계 전체가 하나의 그 이 복잡계로서 하나로 보면 이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그 점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그 기후학하는 그 저 자연학하는 친구 실험실에 있는 친구한테 듣더니 엘사가 보내는 선물이라고 엘사 여행이 우리는 얼른 벗어나서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놀고 싶고 야구장 가고 싶어 하는 거지만 그 문명사 쪽 보면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 플라톤 설명을 하면 인간 욕망의 문제고 그 극대화된 것들 국가 단위 국가 범위를 벗어난 이 단계의 이 욕망을 어떻게 제한하냐 문제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은 생각했을 거야. 결국은 인간의 문제니까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그 놀아먹게 하는 것이 정의관의 핵심이라고 하면 플라톤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결국 그 욕망 체계에 대한 그 이 컨트롤하는 것 체크하고 앤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식으로 이제 플라톤은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점에서 누크레티우스는 이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누크레티우스 읽으면 나오니까 앞에 노마 문명을 막 뒤집다 까요. 욕을 하고 쭉 일하면서 뭐가 너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얼마나 웃긴 것들인지 아냐 하면서 해놓고 딱 하는 게 이 니들이 하는 생각하는 부분은 자연하고 관계없다. 자연은 자연대로 논리를 갖고 있을 뿐이다. 제가 이 누크레티우스 부분의 포인트 중에 하나로 봤던 것은 누크레티우스가 왜 투키디데스 것을 그대로 갖다 놓고 마지막을 장식하느냐. 그 가지고 이제 학자들끼리 논란이 있죠. 누크레티우스가 쓰다 말았다.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었다. 뭐 에피쿠스 찬양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문명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문명 전환이 실제로 그렇댔어요. 물론 누크레티스가 바라는 대로 가진 않았어요. 누크레티스가 바라는 대로는 정반대로 갔지만 어쨌든 그 고대 문명에서 중세 문명, 정치사적 기조들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기독교 문명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의 극대치, 그 다음에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최대치로 이 확장했던 이 로마 사회가 스스로 그 감당 능력이 안 돼요. 그 정신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문명도 아니었고, 이제 그 대목에 이제 그 여파로 들어오는 게 기독교였죠. 이제 그 점에서 루크레티스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문명전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더 큰 위기죠, 사실은. 그 점에서 이제 플라톤 부분은 그래서 플라톤이나 그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그 역병이나 전쟁이나 이 욕망 구조에 대해서는 누크레티스 입장에서는 I don't care, I don't mind예요. 난 관심 없다. 자연은 자연대로 볼 뿐이다. 우리 시각으로 자꾸 보려고 해석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에 맞게 따라서 그것에 맞게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이 그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누크레티스가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누크레티스를 끌어왔던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쩌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이미 문명 전환의 시기로 접어들지 않느냐. 이와 같은 에너지 그 소비 구조로 가게 되면 이 기후 변화를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이고 심각한 위기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자연은 자연대로 가니까 살아남으려면 욕망을 절제하라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대처해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누크레티스를 마지막에 갖다 붙인 얘기입니다. 처음에 누크레티스를 갖다 붙인 이유는 사실은 그거였죠. 투키디데스 작품을 어떻게 인용하고 뵙겠는지.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오늘 그 한경재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좀 찾아봤는 게 그 역병을 그 인문학자는 어떻게 이해왔는지, 투키디데스 작품이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한번 문학적으로 살피는 것도 재밌을 것 재밌을 것 같아 해서 찾아봤는데 누크레티스를 베끼는 오비디우스, 베르길리우스 몇 사람들은 이 투키디데스 따라가요. 그러다가 프로코피우스까지도 그 역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보카치오와서는 완전히 바뀌어요. 보카치오는 재밌는 대목이 이제 역병 사태에 대해서 그 역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웃음과 사랑 얘기를 해요. 이 힘든 세상에 사랑 얘기를 하면서 살아남자. 막 죽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근대 작품 콜레라 이후에 뭐 토마스 만이나 그 알베르토 까뮈의 작품은 이제 그 작품을 위해서 까뮈는 뭐 사회적 문제를 얘기를 했고
토마스 만은 이제 그건 뭐 파이도스 작품은 그대로 갖다 베낀 거고 이런 이 역병 시대의 또 정신적인 예술적인 그것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 이제 그 얘기고 뭐 마르케스 같은 작품은 이제 역병 이후에 이 꼴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얘기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역병에 대해서 이 심각하게 그 이슈를 제기한 건 없어요. 사실 투키디스가 제일 그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봐요. 이게 아테네의 그 전통적인 아테네를 지탱해왔던 전통적인 그 가치관들을 다 해체시켜준 사태. 그러니까 신도, 인간도, 국가도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객관적으로 거리를 띄울 수 있는 계기를 준 사태를 하고 투키디스는 말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점. 그 점이고 그 점에서 투키디스가 한 번 더 넘어와서 니들이 그렇게 만들고 좀 하는 거 아무 필요 없다. 그건 자연은 자연대로 가는 뿐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점에서 제가 오늘날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그 문명 전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강제로 강제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닌가. 이 물적 조건에 대한 변화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차원에서 누크레티스를 갖다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선생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